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 TV 이혜라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요, 이 CFE,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를 큰 주제로 잡고 CFE 실현을 위한 원점과 수소의 역할, 그리고 무탄소 전환과 관련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이데일리 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 있을 이 토론 패널 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인선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이데일리가 공동 주관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분들이 많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영두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최성광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공동 주관한 이데일리의 이정훈 편집보도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님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참석하시는 대로 제가 추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인선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뭐 가을에 뭉툭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회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부에 예산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촉법 일정 맞춰서 저는 달려왔고 우리 에너지 관련 실장님이신 우리 천 실장님 자리 갖춰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상임위로 바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영도 의원님, 최 의원님 달리기를 잘하셔서 저랑 같이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 전환과 가능성 좀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제목을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업인들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그야말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최성광 대표님 자리를 같이 해주셨고 특히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매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 자리에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정원 편집국장님 오셨는데 이어 또 이 기자님들하고 뒤에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허재용 박사님 감사드리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토론과 여러 가지 자장을 맡아주셨는데 특히나 송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CFE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리백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아리백이 뭐냐고 묻고 공방이 많았습니다만 이 아리백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갈 수밖에 없어서 CFE 그야말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CFE라는 그야말로 탄소 프리하는 에너지를 쓰자는 조금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IRA법이다, 또 유럽에서는 CBAM이다, 굉장히 많은 장벽을 자꾸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장벽을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재생에너지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연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CFE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여기 원자력부터 해서 수소에너지 모든 CCUS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말로 탄소 중립으로 가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실은 가면 제일 좋지만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단가가 중국은 42원이고 미국은 48원인데 지금 한국은 지금 116원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가기 어려워서 아리백보다는 CFE로 가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니까 홍보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에너지는 기업과 같이 가야 되고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우리 산업자원 통상 자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준희 방패장 처리법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도달해서 우리가 양당 간의 진전이 아니라 같이 양쪽 날개로 갈 수 있는 신재생도 하고 원전도 하고 그 수소에너지도 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최영대 의원님 저랑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담아서 저희가 정부 정책과 또 기업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좀 실용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400명 넘는 분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견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최성강 한국에너지정보분야재단 대표님의 개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정보분야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현선 의원 그리고 준비에 과감히 힘내게 주신 이대일 이지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이심에도 불구하고 방임해 주신 최미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조홍정 교수님, 허재용 님, 그 다음 토론회를 좌장을 맡아주신 손장원 교수님, 그리고 여러 준비를 가담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그 중에도 직접 방문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인선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때 아리백이 시대적인 화두였습니다. 지금은 그 화두에 이어서 CFE, 카본 프리 에너지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리백 좋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모토인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100% 달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송배전상에 여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장해서 재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조 상상해 보신다면 원전 2기를 신설하면 약 11조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000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9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요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카본 프리 에너지, 원전, 수소 에너지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와 시대적인 화두로 다시 거론되고 세계적인 인정과 확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CFE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발제자 여러분, 패널 토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했습니다. 와주신 청중 여러분들의 해안을 동원해서 CFE 에너지가 하루빨리 우리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토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소개해드릴 분이 계셔서요. 김성원 국민의힘 상중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 보도국장의 환영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편집 보도국장 이정훈입니다. 네, 녹화심에서 저희 후배 기자가 이렇게 개별 환영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주셨는데요. 예, 아무리 좋은 환영사도 법리만 못하다 뭐 다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가 짧게 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바쁜 와중에도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이희선 의원님 또 최성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속 경영 관리 보고서를 쭉 넘겨봤었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이미 반도체 업계 뭐 전 세계 1,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외 법인 그 해외 생산 라인에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건데요. 반대로 국내 생산 라인의 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은 고작 20% 안팎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거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원의 전력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CFE 관련된 그 세미나는 그 대안으로서 아리백의 대안으로서 청정 수소 또 원자력 발전 등등 에너지원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CFE의 채택 가능성, 국제적 확산,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적 재원들을 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김성원 의원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축사 말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산업이 관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원래 우리 윤재욱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드리셔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운영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 기후위기를 이렇게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지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 첫 걸음으로서 이 에너지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장 큰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에너지를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망국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고 경험해본 그런 사실입니다. 거의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 더 크게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원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완벽한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자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목표를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리백이냐 CFE냐 이러한 논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좁은 영역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큰 틀로 CF2로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중에 우리 많은 의원들의 같은 이제 일관된 생각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아리백에서 CF2로 이렇게 우리가 전환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산업부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 말씀만 안 들어보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용기 에너지정책실장님 앞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청에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산업부 에너지 정책을 맡고 있는 천영기 시장입니다. 방금 김성원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인성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탄소 중립 실현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양쪽 단계가 있는데 한쪽은 원자력이 있고 한쪽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쪽 단계가 잘 해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미국 시애틀에서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이 CFE라는 부분들이 저희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레바라고 합니다. 레바. 이 레바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알리베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레바가 세바가 바뀌었습니다. 클린 에너지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청정수소라든지 다양한 무탄소 주는 부분들, 또 심지어는 석탄에다가 CCS를 붙여서 카본 뉴트럴리티 이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무탄소 에너지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런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저희가 이제 알리백 하면 보통 유럽에서 왔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알리백을 주창을 하다가 최근에는 알리백이 아니고 비화석연료 백 이런 식으로 스웨덴에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F라는 부분들이 저희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청정수소라든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탄소 중립이다.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2대1에서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확산이 되지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국내 CFE 제도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 또 다양한 저희 탑 UN 기후변화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 CFE, 국내에서 논의되는 CFE,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안고 있는 탄소 중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목표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분들과 발제자, 패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된 대로 저희가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1,500분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CFE 실현을 위한 원점과 수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 주제 발표 첫 순서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20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경주대학교 정종조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으면서 어떤 이야기로 서두를 풀어볼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플로리다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선샤인 스테이트입니다. 플로리다가. 그러니까 선샤인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디, 그러니까 구름 끼고 비 오고 눈 오고 폭풍 부는 날이 77%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물어봤습니다. 얘네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와 다른 무탄소 전원을 모두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최근에 호주에 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호주 전기위원회와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 쪽에서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니네는 원전을 할 수 있으니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을 것 같은 호주나 미국도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자기네 요금 부담과 비용 인상과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왜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리백을 주장하고 재생에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에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발표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최근에 독일입니다. 독일이 현재 시간에 지금 석탄을 얼마 떼고 있는지 아십니까? 36%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주장하고 친환경을 주장했던 독일도 최근에 에너지 위기 상황, 에너지 안보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 0%를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까지도 예측돼요. 제조업 최강국,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고 자동차와 화학산업이 발달한 독일조차도 지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CFE라는 논의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 에너지 또는 지금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갖춰야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무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조건이 들어왔는데요. 친환경적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겠다는 글로벌 아젠다는 이제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정성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에 북한이 있는 에너지 아일랜드 모델이기 때문에 단일 계통이라고도 부르고요.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로 넘어감에 있어서의 광물 자원, 핵심 광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중국이 이 밸류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원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적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서는 우리가 쓸 수 없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에너지의 3대 요건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그게 법을 등장시키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법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는 것, CO2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산업의 가장 상위 범위입니다. 에너지나 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국제경제를 다루며 금융이나 노동시장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만이 가장 상위 법입니다. 우리에게 산업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 법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라는 것과 천연가스 계획 이런 것들이 다 CO2 저감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저 법에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기를 줄여야 되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넷제로 시나리오 그리고 2030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넘어가는 데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서두에 의원님께서 개사에 말씀하셨지만 잠재량 자체가 저희에게는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긴 나라, 북토가 큰 나라가 하는 겁니다.
호주를 제가 최근에 갔다 왔지만 그 나라들도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좋고 땅덩어리가 넓음에도 비용 증가와 개통 연결과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땅이 옆으로 넓어야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서 시간대가 4개, 5개 있어야만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배터리에 저장해서 저녁에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한 평균 4시간 정도 태양광이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왼쪽 그래프에 동그라미 쳐놨지만 가장 나쁜 나라에 저희는 해당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바람이 불어봐야 7m/s입니다. 독일의 북극권, 남극권에 부는 바람은 10에서 13m/s로 불기 때문에 그냥 발전량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3배에서 6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리적 여건이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사막이 있거나 바람이 많은 바다나 또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나라들이야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애리조나 사막에 엄청 깔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깔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에너지들은 사실은 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발전기 이렇게 돌다 보면 남는 이 관성, 여력이 있어서 조금 더 돌아갑니다. 근데 태양광은 태양이 없어지면 바로 끊어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인버터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먼저 탈락해버리고 다른 발전원이 그거를 백업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플러스 예비력 자원, 백업 배터리들을 무한대로 붙여야만 현실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20에서 25%만 발전 비중으로 경부하기, 그러니까 태양광은 굉장히 좋고 수요가 아주 낮은 명절 때, 이럴 때는 발전원 중에 원전을 어느 시간대는 다 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처럼 저렴하고 기저전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돌리고 껐다 켰다 안 되는 전원을 태양광 때문에 자꾸 꺼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시간대 다 꺼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을 싹 꺼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원이 갖고 있는 경직적인 문제는 서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전원 믹스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아까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을 기본으로 저희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원전 비중은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다. 재생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재생과 수소 암모니아까지도 증가되게 되는데 저렇게 됐을 때 저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전력 수요가 앞으로 전기화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없습니다. 모델도 정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저렇게 됐을 때 비용은 얼마가 될까? 전기요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산업계의 부담은 얼마가 될까에 대한 대책은 또는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계산도 못 해봅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전기화로 넘어가는 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희가 좀 갖고 가야 됩니다. 전 세계는요, 에너지가 전기는 27%밖에 안 되고요. 열 에너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와 계시는 포스코 같은 데서 엄청나게 큰 철강을 생산할 때 고로를 사용합니다. 고로라는 거는 탄소와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녹이는데, 철을 녹이는데 그게 다 열을 떼워서 하는 겁니다. 그 열을 만약에 전기로 특히나 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7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국내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의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고 저렴하게 가는 건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만으로 넘어가는 것 말고 다른 무탄소 전원을 모두 활용해보자라는 것이 CF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아리백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리백이라는 게 결국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해보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밤하고 낮이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항상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는 배터리라는 거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도 충분히 채우려면 태양광도 충분해야 되고 바람도 충분해야 되며 그 배터리는 수명이 있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지금까지 못 해왔다는 것이고요. 아리백은 기본적으로 기업체들끼리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되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무역 장벽, 무역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FE라는 것 또는 24/7, CF100이라는 개념들이 증가하는데 무탄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나 수소나 CCS나 기타 다른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CF의 기본적인 그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재생에너지가 기술적인 우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대폭 일어나는 것이어서 다른 자원도 이용해 보자는 게 CF100의 출발점이고 근데 이제 이게 좀 하다 보니 좀 더 강력한 24/7, 24시간, 7일간을 모두 CF 무탄소로 하겠다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CF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의 전력 소비량 공급량을 매칭해야 되고요.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 개통망에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고 다른 탈탄소를 외 추가적인 무탄소 전원을 고려해야 되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도 지리적 여건이 나쁜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전과 같은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원전을 추가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고 영국은 8개의 신규 원전을 짓기로 하였으며 미국도 콜 투 뉴클리어, 석탄에서 뉴클리어로 넘어가는 사이트들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은 60년 정도를 가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만에 그것도 썽썽하고 멀쩡한 원전을 그냥 분다더라고 해버리는 상황에서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낼 거냐는 것입니다. 독일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를 부과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근본에 깔려있는 게 에너지에 대한 무지, 탈탄소와 탈석탄을 진행하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맡겨서 전쟁에 대한 빌미를 준 것. 그게 바로 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점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 그리고 유엔의 협력을 통해서도 CFE는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CFE 앞장서서 CF100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데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24/7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글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거나 근처에 있는 원전 전기를 끌어다 쓴다거나 수소를 활용하여 24시간을 맞추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꼭 옆에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력망을 타고 오는 것도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탄소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원 그리고 개통을 연결하는 것 또는 분산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서티피켓 인증서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마음껏 값싸면서도 무탄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위에 있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시간대별로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생이 좋을 때는 재생 넣고 원전이 밤에는 메꿔주고 그 사이에는 수소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남아도는 수소는 나중에 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탄소 전원은 재생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FE라는 것을 구성하려면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CFE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발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공급하는 송배전망 운영자와 개통 운영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도 이 CFE를 이용하는 메커니즘 세팅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전기망을 타고는 어떤 전기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떤 시간대마다 쓰느냐마다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느냐를 이제 색깔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증서 발급을 통해 해외에다가 우리는 이 정도로 무탄소를 적게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인증서를 제공하고 외국에서도 그걸 인정해주는 그리고 인증 검사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고 실시간 트래킹 기술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탄소의 기준이 무엇이냐, 추가적 인정 범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간적인 인정 범위도 만들어야 되고요. 공간적으로 인정 범위,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무탄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원전이 많은 지역에게는 지역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거를 인증하고 이행 수단의 인정을 받고 전 세계에 이제 이걸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탄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임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아리백은 무엇이고 CF백은 무엇이고 CFE까지가 무엇인지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아리백은 전기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고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CF백은 원자력, 수소, 무탄소 에너지를 24시간 7days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CF에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웨덴 등등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러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도움되는 인증서 제도를 공통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FE의 인증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REC라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소비자들은 여기에 지금 벌써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양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나 삼성전자 혼자 그걸 다 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을 기업과 소비자가 다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 과연 그걸 물어보고 이런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개정, 새로운 이제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신 가끔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무탄소 기술, 새로운 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기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APEC 1400이 가장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는 사실 요즘에 이제 이 수소 발전소나 터빈들 개발, 그 다음에 풍력도 물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이 부족하고요.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까지도 연결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배터리 산업 같은 굉장히 크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밸류체인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아주 면밀한 개념을 설계하고 인증서 제도를 누가 운영하며 어떤 시간대마다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를 위한 CFE 계약 요금제 같은 걸 잘 설계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TEACS라고 하는 이제 타임에 국한된 무탄소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2050년이 넘어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에너지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청정 발전원과 동시에 이 가장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도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가장 빨리 건설하는 나라거든요. 한국입니다. 우리는 빨리 안 건설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잘 건설하고요. 빨리 건설하고 그런 기술이 가장 획기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건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는 그게 한 3분의 2 정도만 걸리면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이 축적돼 있다는 것입니다. 뉴클리어는 로우 카본인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가 왜 로우 카본은 어떻게 측정?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처음에 어디서 생산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느냐까지를 다 측정해서 CO2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원전의 4배 정도 되고요. 풍력하고 원전이 CO2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무탄소 발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량 보시면 미국 여전히 많고요. 1등입니다. 중국 저거 곧 넘어섭니다. 중국 동해안에다가 50개 넘는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고 나중에 100개까지 지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저런 발전소를 뭐라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은 다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OE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캐펙스, 그러니까 건설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까지, 연료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이 전체적인 SOE로 원전이 가장 쌉니다. 물론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수용성, 원전을 반대하시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들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설 투자비와 운영비는 원전이 가장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원전의 발전 비용은 한 50원, 40원대이고 석탄이 한 100원이 넘어가고 LNG가 한 200원, 150원 정도 지금 하고 작년에는 거의 200원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발전원인데 가동률을 계속해서 줄여왔던 것이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다시 지금 이제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고요. 전력 구입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원전이 30%, 석탄이 30%, 천연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만 다 넘어가고 화석연료를 다 줄인다고 한다면 저 60%의 발전원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발전원과 재생에너지 단가 차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되겠느냐를 답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순차적으로 2030년의 목표나 2050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통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는 원전이든 석탄이든 천연가스든 새로운 신규 발전 재생도 마찬가지고요. 남해안에 깔린 재생에너지 서울까지 올 방법이 없습니다. 송배전망 건설을 못하고 있죠. 동해안에 깔아놓은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수도권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태백산맥 넘어서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한전은 지금 적자가 47조가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신규 발전소를 지을 때도 엄청난 허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규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SMR 같은 것인데요. 저건 이제 원자로의 리액터하고 그 다음에 이 발전 보일러를 동시에 합쳐가지고 이 신규 저런 소규모의 SMR 이제 조그만 이 원전들은 누출을 하거나 이런 것에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폐기물도 제도 나오지만 저런 조그만 형태의 분산원 전용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원전 개발도 전 세계가 지금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 들어올 것이냐는 수용성 문제가 생기겠지만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분산원 전용 형태까지 포함한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소가 신규로 들어올 수 있고 개통도 신규로 들어올 수 있으며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 수소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 개통과 발전 시설을 많이 특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증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석 때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커테일을 해요. 태양광 발전이 개통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은 전기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커테일하는 전기를 값싸게 수소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수소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 와 계신 포스코도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걸 통해서 포프스를 안 쓰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며 에너지 캐리어로서 작동을 할 것이고 장주기 저장 장치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열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수소의 역할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또 신산업을 육성해서 전 세계 글로벌의 수소 산업의 밸류체인을 우리가 가져가고 수소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원전의 전기가 값이 싸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수소를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하고 그걸 다시 사용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수소를 생산할 때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전기값이 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비용이 낮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가동률이 높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맞추려면 원전이 가장 값싼 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을 우리가 전기에게 일반적인 소비자에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아도는 시간, 원전을 꺼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시간대에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 리액터 부하 추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막 들쑥날쑥할 때 원전이 그걸 맞춰줄 방법이 없고 원전은 쭉 가는 전원이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그 들쭉날쭉을 맞춰주는 역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원 기술이 없어서 지금 원전을 계속 출력 감발하고 있거든요. 원전을 껐다 켰다는 것만큼 비용 효과적이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끄지 말아야 되는 전원인데 계속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기술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수급 계획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지금 작성을 해서 발전단과 수송단, 산업대에서 사용할 수소에 대한 수요 공급을 매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청정수소 입찰제도라고 하여 올해 벌써 일반 청정시장 수소시장과 내년에 이제 청정수소의 발전시장 입찰 같은 것이 열린대요. 전 세계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수소를 통한 발전, 무탄소 전원을 위한 발전을 통하여 CFP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바들이 주가가 투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하여 아주 청정한 수소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IRA는 미국에 있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최대 3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2030년에 텍사스에서 사용되는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면 마이너스 가격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좋은 거는 저렇게 가능한데요. 우리도 청정수소를 확대하기 위한 보급제도 그래서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FE를 추진하는 방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원전과 수소와 CCS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하는 것이 CF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해야 되고 추가성 이제 이거는 지금 전력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감축에 도움이 되느냐 CO2 감축 이런 거를 또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성, 공간성, 인증 절차나 이행 수단,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국제 협력입니다. 아리백이 기업 차원의 운동이었으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젠다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CFE 제도를 우리가 주창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협력, 아까 말했던 APEC이라던가 COP28에 가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앞으로 진행해야만 이 CFE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FE 실효를 동원의 시점에서 그 당위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갈래 중 하나로 원전과 수소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무탄소 전원과 관련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허재용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시간 20분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지영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조홍종 교수님께서 사실 서두에 먼저 발표하신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언급을 다 해주셔서 저는 현재 재생에너지 혹은 이제 무탄소 전원과 관련된 글로벌 씬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요구,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위주로 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기업의 30%가 최근에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 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A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차 제조사에게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당신의 제품을 사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A사 말고 A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협력사들도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라 라는 요구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관점에서의 얘기고 그거 말고 요건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배터리의 탄소 발전,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신네 회사 말고 당신네 회사한테 각종 부품을 납품하고 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회사들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더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가실지도 우리한테 보고하셔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리고 탄소 중립을 향해서 당신의 기업이 차곡차곡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우리한테 다 보여주셔야 우리랑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 공시 의무를 스콥 3까지 늘렸고 ISSB가 글로벌 공시 기준을 확대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스콥 3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말이 더 어렵죠? 이를테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이다라고 하면 애플한테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장 말고 자기네 공장 바깥에서 제품이 생산돼서 애플로 들어오게 되면, 즉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이 애플 입장에서는 스콥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애플이 상장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동시할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에서 배출했던 양을 직접 전달받아서 본인들의 공시자료에 내야지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현재는 국내의 일부 대기업에게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 요구가 더 확대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을 주도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닥치게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겠지만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요 B사 말고도 이 B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모든 협력사들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당신들과 거래를 이어가겠다라는 요구를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받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수출 기업들이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C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보다는 덜 하긴 합니다만,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현재 전기 말고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생산하게 되면 탄소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줄여나갈지도 우리한테 보고하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제목이 무서운 말인데, 아리백을 못하면 제품을 못 판다. 환경에서 나왔었던 거세지는 아리백 요구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알고 계신 유럽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볼보나 BMW나 다임러 같은 경우인데, 볼보에 납품을 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D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셰시나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볼보에서 계속 잘 거래를 하시다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 100%로 제조한 제품만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거래를 못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이고 아리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거래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회사는 자가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했지만 자체 조달로는 아리백을 달성할 수 없고, 또 국내에서 살 수 있는 REC 등을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은 2025년에 맞출 수 없어서 현재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내 굉장히 굴지의 제조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BMW나 다임러 벤츠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았고, 아리백 이행 계획서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라는 요구를 현재 받은 상황이고, 계약이 취소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을 기준으로 한 소위 말하는 독일 3사 아니면 이제 볼보와 같은 유럽의 자동차사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은 아리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탄소 비용을 실제로는 국내 부품사에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부품사한테 모든 걸 다 넘긴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일부를 국내 부품사에 넘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BMW가 CDP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개하는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DP에다가 그들이 제공했었던 보고서 일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BMW는 내부 탄소 가격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부 탄소 가격이라는 말이 말씀이 조금 어렵겠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탄소 1톤 줄이는데 이만큼의 비용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내부 탄소 비용, 탄소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톤당 475유로,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 돈인데, BMW는 자신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그런 온실가스 1톤을 더 배출하면 이만큼의 비용을 더 물리게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BMW의 자동차 가격에 아마 이것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을 거고 BMW가 이렇게 올라가는 온실가스 비용을 자체적으로 다 감내했을 리는 없고 이것을 아마도 국내 부품사를 비롯한 글로벌 부품사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이 인터널 fee라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좀 더 쉽게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면 이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중에 인터널 fee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BMW는 본인들의 재무제표에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들의 재무제표에 담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BMW 혼자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러 부품사에게 이미 전가하고 있고 그것을 본인들의 재무제표에 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리백 얘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나오는 것이 EU CBAM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현재 기업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많은 제품들이 유럽으로 판매가 된다고 할 때 유럽 기업들로부터 특히 아리백 요구를 많이 받고 있어서 기존에는 거래를 잘 하다가 이제는 거래를 못하게 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EU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바가 사실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EU CBAM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달라라는 요구를 물론 정부에게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EU CBAM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저희는 각종 정보를 EU 정부에다가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요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내용이 사실 요겁니다. 한국에서도 배출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해서 제3자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 검증을 받았던 데이터를 그대로 유럽으로 넘겨서 유럽은 그 마지막 이 기업에서 이만큼의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얼마 배출했구나라는 정보만 바로 억셉트하면 되는데 현재 그건 거부된 상태이고 이것은 한국과 EU 간의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철강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에너지 얼마 썼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공정 전체를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쪼개서 물건이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머티리얼 밸런스를 다 EU 정부 쪽에다가 제공을 해야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 정부가 한국에서 검증받은 숫자를 안 받고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다 달라고 한 건 일종의 우리나라의 산업 관련된 생산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한국과 EU 간의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1일 이제 당장이죠. 이제 곧 올해부터 EU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 제품, 특히나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가장 많은데 각 수출 제품별로 생산 기술 데이터가 현재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아리백, CBAM과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아리백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내 상위 5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48TWh인데 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TWh입니다. 종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아리백 한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모든 REC를 긁어 모아서 가도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게 되면 대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이 바로 제주도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럽은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독일이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로 옆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는 유럽의 많은 나라로 독일은 전력을 판매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독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이제 카본 아일랜드 2030년에 달성하겠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그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쓰고 있고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을 때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많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도가 가능한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육지 전력을 쓰기 때문인데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전체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국내에 재생에너지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개통에 관련된 연결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이 수소를 얼마나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야 하고 그것에 관련된 대안으로도 원전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종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개통 연결해서 실제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민간에도 이 시장을 확대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개통 연결이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SS와 관련해서도 저희 대회사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장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비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어마어마한 돈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저희가 국내적으로 약 560만 톤의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원전도 실제로 만약 그것을 생산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56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무려 원전이 32개 정도가 필요한 상당한 양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27테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7테라를 위해서 실제로 전기가 10기가와트/아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LNG 복합화력으로 3기가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동해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송배전망이 건설되고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송배전망까지 건설되어야지만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돌아갈 것 같은데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물론 매우 어렵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통 연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 미래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무탄소 전력과 무탄소 수소를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면 2050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비싼 그린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린 수소도 한국과 일본 등이 가장 비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력과 무탄소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전 샷이라고 해서 10년 내에 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고 하는 원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50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홍종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도 이제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IRA 차원에서 보조금을 3불까지 지원해주면 오히려 마이너스 가격의 수소가 생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여건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탄소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탄소 전력 관련된 이니셔티브는 요 RE100하고 24/7 카본 프리 에너지 두 가지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자력이 24/7 CFE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현재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산업부에서는 CFE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그 목적은 한국형 무탄소 전력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산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탄소 전력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조홍종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전력에 대해서 클린 일렉트리시티라는 정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착안을 해서 CFE 포럼에서도 기술 중립적인 방식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전력에 대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인증 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증제도 관련된 국제 확산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 선언문에도 클린 일렉트리시티 안에 이제 원전이 포함된 내용이 양국 정상 간의 논의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산업계가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대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RE100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 CFE 인증은 산업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CFE 대응과 RE100 대응을 투 트랙으로 열심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과 적어도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제 수단을 말할 때 그것과 연결된 지원 수단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이 나올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RE100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 인허가 관련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관련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RC 관련해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한 번 거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REC는 한 번 거래가 되면 거래가 더 이상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F 인증 관련돼서 제언을 드리자면 원전 관련된 이해관계가 높은 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과 같은 국가와 함께 CF 인증을 장기적인 저희가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홍종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긴 한데 원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원전의 가동률을 갉아먹거나 원전을 꺼야 하는 상황까지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정적으로 돌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원전을 급격하게 끄는 것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돌리고 그러면 재생에도 계속 돌리되 원전이 소위 말해서 꺼야 하는 포션에 해당하는 양만큼은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산업계에 우선 버퍼로 제공해 주거나 조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가 필요한 많은 국내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이제 수전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굉장히 소규모이고 물을 전기 분해하는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것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산업계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차츰 수소를 생산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난번 CFP 포럼 때 이제 산업부 발표 자료에 있었던 것인데 재생에너지 20%, 원전 80% 같은 것을 섞어서 새로운 전력 요금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 산업계가 이 새 장벽을 좀 마주한 시점에서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재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주제 발표 이렇게 두 가지 들어봤고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말씀 다 못 나눠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어질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까 자리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5천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리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패널 분들께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 좌장님과 패널분들 앞으로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이 과장. 저는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토론 시간이고요. 패널 토론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나눠주시고 토론 진행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입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만든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혼자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저량 수입하는 나라이면서 또 어울리지 않게도 에너지를 무지하게 많이 쓰는 산업을 가진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탄소도 감축을 해라, 알리백을 해라 하는 요구가 오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로 하여금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두 다 이런 문제를 앓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늘리고 태양광도 늘리고 수력이 많은 수력을 푸고 이런 어떤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운행에 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시 석탄을 태우다는 어떤 그런 트라이앤 에러를 계속 해오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라든가 CCS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 있는 탄소 프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비교적 비중도 높고 그걸 건설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기반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CFE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아주 맞는 제도이고 유용하며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제도이긴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이렇게 반갑고 좋은 제도면 빨리 시행하면 좋을 텐데 왜 하기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토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 거래 제도를 다 바꿔야 합니다. CFE를 중심으로 요금 제도를 다 바꿔야 하고요. 그다음에 도매 및 소매에서의 지역 간 2차 등교 문제, 서울과 경남과 전남과 강원도가 전기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요금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고요. 송전 설비도 어마어마한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발전과 기존의 소비, 기존의 전력망이 아닌 새로운 어떤 우리가 환경에서 늘 얘기하는 UN 에디셔널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만만 원 투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냥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만 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다자간 혹은 양자간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게 아까 많이 얘기했던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진행하기 어려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기초로 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네 분의 죄송합니다. 5분의 토론자가 나오셨습니다. 우선 제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탄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 중립 실장에 계신 김노령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기업에서 대표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수소사업팀의 김태형 사무님 나오셨습니다. 영국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신 김종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NGO를 대표해서 이선경 한국 ESG 연구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의 강봉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5분의 토론을 빠른 속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다 토론을 같이 주셔야 또 플로어 얘기도 좀 듣고 마지막 발제자 얘기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령 실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대한상공회의소 김노경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때 이후에 이제 또 삼성전자에서 아리백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아리백 이슈가 상당히 지난해 8월 이후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백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구는 받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이제 걱정에 직면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CFE 논의도 거기서 이제 촉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 당시 때 저희가 조사할 때 이 CFE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62% 정도가 국내 현실을 고려해서 아리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상당히 희망하는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한 38% 정도는 이걸 뭐 해외 고객사에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뭐 실효성이 없다 약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나 이런 수소와 어떻게 보면 대립구도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청정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다 필요한 거고요. 앞으로 제가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종 소비 에너지로서 이 전력 부분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내연기관차가 서서히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쓰시는 것도 이제 도시가스에서 인덕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부문에서도 고로가 뭐 전기로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공통기기들도 지금 기존에 뭐 LNG나 석탄 쓰던 것들이 이제 전기 공통기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는 이제 2배 이상 지금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뭘 나타내느냐? 지금 현재 원전이 뭐 한 20%, 30%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배가 되면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이 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근데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이 지금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한 30% 차지하는 석탄을 줄여가면서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에너지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 환경성, 뭐 사회적 수용성, 안전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CFE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에 있는 이제 첨단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RE100 요구를 받을 것인데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첨단 산업이 점차 이제 정밀화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용인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과연 용인에서 얼마나 이제 청정에너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좀 문제도 물론 용수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팔려면 앞으로는 이제 RE100이 필요한데 과연 그 용인 지역에서 그 재생에너지 전력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포스코에서 많이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수소환원제철로 대체가 되면서 기존의 고로에서 이제 석탄 베이스에서 이제 수소 베이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공정 전환인데 현재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로 이제 지금 전력으로 부생가스 그 석탄 과정에서 나온 공정 과정에서 나온 부생가스 한 70%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LNG로 이제 자가 발전하는 게 20% 그리고 현재는 10%만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소환원제철로 바뀌면은 이 수소는 환원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한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이런 CFE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이게 CFE가 실현되려면 해외에서 수출을 할 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현재 이제 RE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업들, 고객사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 간의 그런 어떤 논의가 아니고 그 고객사, 협력사들 간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FE는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가 간에 일단은 탑다운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래에 있는 그 해당 기업들하고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는 이제 사용 후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쓰고 버릴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가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이 사용 후 폐기물에 대한 그런 뭐 R&D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우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잘 되면은 또 안전도 담보하면서 또 해외에도 그런 기술들을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태형 포스코 홀딩스의 수수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포스코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철강이 그 우리나라 산업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흑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포스코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을 또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제조 공정에서 이제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와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 포스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를 이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국내로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2050년까지 필요한 수소의 양이 발전용으로 한 130만 톤하고 제철용으로 한 37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양이면은 사실 전기로 환산했을 때, 전력으로 환산했을 때 한 30기가와트 정도가 넘는 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원전 발전량이 한 3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을 전부 이 포스코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지금 막대한 양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리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한 10배 정도로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용량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능성 때문에. 그나마 원전으로 해서 상시 가동을 할 경우에는 한 30기가 정도가 필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서너 배 정도의 발전 용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건 뭐 국내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수소를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도입하는 게 이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소를 또 액화해야 되거나 또 암모니아를 남아내야 되는 기술적인 또 문제들이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운송과 저장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 가격이 다른 선진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서너 배 정도 전력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부득이 또 해외에서 생산해서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또 가능성의 어떤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료 38페이지에 저희가 있습니다. 동해 안에 청정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서 동해 안에 포진되어 있는 그 원전과 우리 포항 제철 수소와 그다음에 삼척에 있는 그 수소 저장 터미널,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한다면은 포항에서 이제 필요한 제철소에서 필요한 수소를 좀 값싸게 저희가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삼척에다가 그 암모니아 분수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소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그 친환울 345기 지금 이제 건설 재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전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제철소에서 필요한 그 수소를 좀 값싸게 저희가 조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울산 앞바다의 그 동해 가스전, 가스전에 지금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기존의 이제 전통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거기서 배출되는 CO2는 여기다가 가스전에 매립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같이 연결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20년부터 계속 그 정부에다가 제안했었는데 어떤 원전의 그런 정책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원전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원전을 동해안에서 그대로 수도 제조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굳이 뭐 이거를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교통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에 이런 그 청정수소 벨트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그 원전을 활용해서 제초소에서 필요한 그 수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저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서 지구적으로 계시지만 놀랍게 지금 온라인 유튜브에 에너지 전문문화센터 재단의 유튜브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놀라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 프로의 의견과 유튜브에서 밝히신 의견들을 감안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종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호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포함해서 오늘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지만 사실 그 CF2로의 전환과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선결 과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허재용 수석 연구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사실 2014년 아리백 글로벌 아리백에 추정된 이래로 사실상 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공급망 협력사에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분유 비용이 높아서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유나 북미 지역과 달리 고립 계통의 한계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리백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실상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기술 중립적인 수단을 포괄하는 무탄소 에너지 CFE는 국내 기업 그리고 나아가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원전의 기술, 그다음에 원전 비중이 높고 향후 청정수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그다음 유리한 이행 수단이라고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CF1을 통해서 기업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탄소 에너지로 유연하게 조달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력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 시점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무탄소 발전원은 사실상 원전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정수소, 소형 모를 원전, CCS 기술 등과 같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런 무탄소 에너지에 기반한 잠재적인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이 반드시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CF2 전환이 확대되고 완성도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성별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 성별 과제로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이미 토론회에서 여러 번 거론될 정도로 공통된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이런 CFE와 아리백은 사실상 대립구도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고요.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 이행 수단의 확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재생에너지에만 초점을 둔 기존 아리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고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기존 효과적인 이행 수단이라는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무탄소 에너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생산 및 조달 유통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그리고 기업의 소비 단계에서의 인증 절차 등 단계별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상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기준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이 무탄소 에너지 인증 제도 그 중에서도 무탄소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한 에너지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무탄소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적정 가격은 무엇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기업이 무탄소 인증을 위한 조달 산식 등 사실 다각도의 분석과 함께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무탄소 에너지 제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리백 이행 수단과의 상충 문제 여부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설계 같은 부분은 저희 산업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인식 전환,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 국내 제도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이러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정책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양자, 가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CFE의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든가 국가 간 협약 형태의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이성경 한국 ESG 연구소의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성경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NGO는 아니고요. 저는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네, NGO는 아니고요. 저희는 민간연구소고 오늘 사실 이제 이런 ES 그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이라 해서 이 금융 쪽에서의 변화 그런 쪽 중심으로 일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각을 넣어서 토론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념이나 신념의 이슈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CFE를 만든다는 것은 아리백만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단적으로 어떤 이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지 누가 옳냐 누가 그르냐 너는 빠져라 뭐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걸 오늘 자리에서 명확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사실 과거에 그 균형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너지 가격 지금은 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싼 가격 자체가 당연하다는 의식을 버리는 게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가격 이슈가 너무 전면에 나와서 그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비용이 별로죠. 라는 커뮤니케이션은 저의 행동의 변화를 뭔가 촉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한정도 별로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린수소나 CCUS 같은 기술도 이 비용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저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보다는 에너지라는 수단이 균형점이 바뀐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수단들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리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7월이 23년 7월이 역사상 산업화의 가장 더운 달로 공식적으로 나사라든가 유럽 기상청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너무 슬픈 건 미래를 두고 봤을 때는 가장 시원한 날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입니다. 기후변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혹은 나는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지만 이거 하면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얘기되지 않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쉬운 얘기를 드리는 건 이 모든 주체가 기업들한테만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차곡차곡 하나씩 풀어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에너지 이슈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뭐가 어려운가, 어느 부분에 어디가 더 지원이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대화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금 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 요구가 우리 한국에서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은 외국에서의 그 압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없는 자원도 없고 에너지 하기만 힘들었던 국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기술로 지금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은 굉장히 선진국이죠. 네. 10위 이상 그 경제 규모로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성장해 왔던 방식의 개도국으로서 빨리 가는 방식이 아닌 이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화하고 또 사실 우리 주장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CFE가 국내 중심으로 활동되기보다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에 나와서 해외 정부들과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또 이런 것들도 인정해달라는 외교적인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속가능 금융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아르백 같은 애플이 왜 갑자기 삼성전자며 협력사에 요구를 하냐. 애플의 주주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주주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사실 법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러한 CFE 같은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충분히 또 해외 정부와는 별도로 그런 지속가능 금융에 앞장서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서 논의된 것들이 그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NGO라고 말씀드린 게 민간연구소로 해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표현대로 그냥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관하고 집행해 나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과에서 나오신 강봉조 사무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강봉조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런 CFE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CFE가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CFE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과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확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기업들이 에너지 사용 측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용 위주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건상, 우리나라의 여건상 좀 이제 수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량의 17%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력 발전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국가 차원의 전력망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을 가지고 그 경쟁력이 평가받아지는 것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이제 국가침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의 요령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최종적인 중국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 재생에너지 위주의 생산을 위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기 허재영 수석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리백을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아리백에 대해서 아리백 이행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사회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 지원을 하기 위해서 PPA, 재생에너지에 대한 PPA라든가 PPM형 그리고 REC와 같은 그런 아리백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원전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수소나 CCS 같은 그런 차세대 기술들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형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CFE가 이제 원전을 포함해가지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과 같이 국제 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게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이 무탄소 에너지 전원 활용을 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그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아니면 정책적인 기준이 비슷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이 기업들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도 같이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튜브에서 들어오신 질문도 많이 보여서 조홍정 교수님과 박사님께 간단하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저희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희가 축소되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희도 늘리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한 4년에 10기가 정도씩 늘고 있는 상태이고 풍력발전도 계획대로 한다면 한 40기가 정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대로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과연 당위성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다 결국은 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 독일이나 덴마크의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4배가 높습니다. 과연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은 4배를 더 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수용 가능하냐? 수용 가능하다고 해도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비추는 시간, 태양광이 평균적으로 1년에 4시간 정도 하루 4시간 정도 발전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시간을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특히 산업주들에게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지속적 전기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가능성, 백업 자원으로 한 여기 ESS 배터리 ESS 질문도 계신데 ESS 비용은 앞에 그 허 박사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2050년 NDC 시나리오들은 1248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이 이제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주로 깔기 때문에 남해안 쪽에 깔려 있는 거를 서울까지 끌고 올라와야 되고 산업체까지 연결하는 송배전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송배전망이 지나가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다 허락받고 설득받고 사인받고 돈 보상해야 됩니다.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게 모든 발전소의 동일하게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뭐 동해안의 원전도 마찬가지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나중에 15년 정도 쓰고 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풍력발전 그 큰 바람개비 같은 게 다 폐기물로 나옵니다. 과연 이 폐기물 비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전체를 다 얘기해야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이며 어떻게 늘릴 것이며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과 과학적 기술 개발과 특히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까지를 다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우스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이제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무역 장벽에 우리가 현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라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봤을 때 그렇게 딱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검증 데이터를 그대로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정말 산업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정부에 부탁드렸던 것인데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한국과 EU 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기업이 유럽 정부랑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좀 나서 주셔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긴 합니다만 대기업과 혹은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해왔었던 중견기업들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혹은 수출 전문을 하는 기업한테만 이 요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한테도 이 요구가 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게 더 확대될 거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밤이 더 확대될 때 혹은 무역 장벽들이 더 확대될 때 견딜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좌장으로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점심시간을 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이 세미나의 결론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질문인데 알리백에서 더 나아가서 CFE라는 체계를 우리끼리만 목소리를 내는 형태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알리백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면 우리 세미나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원전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이 반대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3월에 이 CFP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또 정부는 CFP 포럼을 출발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환경 활동 혹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어떤 대응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대응이 너무나 대부분 다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거냐는 어떤 수동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더 넘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안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 우리도 와 있고 그런 어떤 능력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부아시아의 세 개국과는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몇 국의 나라들도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탄소 감축 행위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조를 모아서 국제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리백, 우리가 아주 도달할 수 없는 알리백이라는 어떤 목표와 상응하는 그런 어떤 우리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야 우리 아주 다급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을 때 두 분 발제자님, 그다음에 5분 토론자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중국 여러분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쉽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자료집 앞에 QR코드를 하나 해놨는데요. 만족도 조사이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영상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